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오늘 아침 일부 지역에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침 내내 꽤 험난한 날씨가 될 것 같은데요. 외출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요. 단단히 채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3차 맞아야 접종 완료다. 모든 확진자 대택 치료로 간다. 어제 정부가 긴급 방역 점검 회의를 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몇 가지 결정을 내놨는데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좀 더 보죠. 사진 아랫부분에 제목이 있습니다. 앞으로 4주간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한다. 그다음에 49살 이하는 4달 4일부터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요. 외국인 입국을 당분간 전면 금지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방역 대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병상 마련 못했다. 집에서 코로나 치료하라는 정부다. 의료 한계 지금 계속 지적받고 있죠.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나 어제 정부는 위드 코로나 후퇴는 없다라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좀 더 보죠.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한 달 단축하고 그다음에 49살, 18살에서 49살 사이에도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백신 패스는 4달 20일부터 시행, 유효기간은 6개월로 설정했습니다. 그럼 6개월 뒤면은 이 백신 패스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럼 그 이후에 또 백신 접종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지적까지 있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검찰 아들 50억 곽상도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가 뭔가 조금 진척되는 모습이 나타난 거죠. 화천대유 컨소시엄 개입 대가다. 알선 수재 혐의인데요. 내일 영장 심사를 합니다. 자, 구속 여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제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물론 상임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여야 합의가 됐으니까 방향을 잡은 겁니다. 가상자산 과세 1년 미루고 당장 내년부터 하기로 했는데 1년 유예를 한 겁니다. 더. 그리고요. 양도세 기준 1주택자의 경우는 지금 9억에서 12억으로 높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아랫부분에 있는 제목 양도세는 감세가 되고요. 위에 거는 세금을 거두기로 한 걸 당분간 미루기로 한 겁니다. 여야 합의로 의결을 했는데 내년 대선 앞두고 표심, 눈치 보는 거 아닙니까? 여기엔 여도 야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비판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알쏭달쏭한 뉴스의 의미 그리고 뉴스에 담긴 깊은 배경을 짚어주시기 위해 오늘도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나와 계시고요. 그 옆에는 한민수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부단장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 배종호 세한대 교수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리에는 김용남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맹탕 대책이다. 자, 지금 새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해서 전 세계가 초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요. 어제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어서 뭔가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나온 대책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맹탕 대책이란 표현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되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후보 대표가 삐걱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쪽 대선을 앞두고 지금 100일도 안 남은 거죠, 이제는요. 삐걱이 아니라 원팀, 파이팅,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뭔가 깊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애타게 부른다. 누가 누구를 이렇게 부른다는 걸까요? 여당인 민주당의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가요.
경선에서 경쟁자였죠. 이낙연 전 대표. 계속 뭔가 찾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호남에 가서 여러 차례 그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같이 하는 모습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무례한 AI. AI는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이 무례하다는 거예요. 뭔가 학습을 했는데 무례할 수밖에 없는 내용의 학습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AI도 상황에 따라서는 이상해질 수가 있다. 이런 게 증명이 된 셈입니다. 자, 아침에 매일 경제 첫 번째 이슈는요.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방역 대책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전체적으로 상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비상이다. 뭐 각국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부스터샷 확대 방침을 정했습니다. 일본은 외국인 입국 금지 이런 걸 발표했죠. 좀 더 보겠습니다. 정부는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그동안 이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채택하지 않았어요. 일단 유보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일상 회복이 자체는 후퇴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한다든가 이런 조치는 어제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오미크론 의심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일본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까지 오는 거 이거 시간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적 확산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어제 정부의 어떤 방역 대책 발표에 대해서 이런 평가 나옵니다. 방역보다는 경제에 방점을 뒀다. 맹탕 그리고 재택치료 덤터기다. 대책은 맹탕, 그다음 치료는 그냥 각자 개인한테 덤터기 쉬운 거 아닙니까? 이런 비판받고 있습니다. 아래로 갑니다. 전문가들은요 지금 상황 심각하다고 보면서 추가 조치가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라는 거죠. 상황이 심각하다고 얘기하면서 추가 조치가 없는 게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뭐 정부 당국에서도 얘기를 좀 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우리나라의 상황도 엄중합니다. 하지만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정부는 지난 4주간의 일상 회복 1단계 기간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4주간 위험 지역으로 지정한 8개국에서는 확진 입국자가 333명이었지만 확진자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김영남 전 의원. 예. 사실 뭐 방역 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정치인 시각으로서 그리고 뭐 국민 상식의 눈높이로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정부가 어제 발표한 내용을 가만히 따져보면 일단 재택치료 부분이 있지만 주목을 끈 거는 앞으로 부스터샷 확대 이게 뭐 대책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부스터샷 앞으로 방역 패스 유예 기간 6개월만 주겠다. 그 이후에는 유예하지 않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보면은 3차 접종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어떤 조치 같긴 한데 문제는요. 지금까지 백신 2차까지 거의 많은 대부분의 국민이 이미 접종을 끝냈거든요. 그러나 백신에 대한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 나오면서 더 맞아야 한다는 얘기 나오는데 그와 동시에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꽤 커지고 있습니다. 사망자 포함해서 꽤 많은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물론 정부는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스터샷을 맞아야 된다고 강조하면서도 부작용에 대한 대책과 어떤 대응은 딱히 없이 그냥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번 코로나 백신이 워낙 죄송합니다. 기존의 백신 개발 과정과는 달리 좀 서둘러서 만들다 보니까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부족했던 것은 뭐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로 인한 갑자기 코로나 백신을 맞고 몸이 안 좋아졌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 이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유가족들이 전국에 많이 있고요. 그거와 관련한 백신의 연관성은 정부에서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어서 지금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 어제 발표한 방역 대책을 보면 일단 이거는 새로운 변이종인 오미크론에 대한 방역 대책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코로나 백신이 오미크론에도 예방 효과가 있는지는 지금 밝혀진 바가 전혀 없거든요. 아직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방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전혀. 지금 뭐 기존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6배 이상 뭐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예. 기존의 백신이 오미크론에는 예방 효과가 없다면 정부가 이야기한 부스터샷은 전혀 효과 없는 대책이죠. 물론 아직 모르긴 합니다만 뭐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지금요. 뭐 지금 기존 백신의 효과가 뭐 2, 3주 있으면 나타난다고 있는지 없는지 예. 드러난다고 합니다만 그리고 또 위드 코로나의 후퇴는 없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점입니다. 왜냐하면 백신 확보가 빨랐던 유럽이나 미국 등의 선진국은 사실은 올 여름부터 위드 코로나를 해왔어요. 예. 그러니까 올 겨울에 새로운 변이로 인한 확산이 심각해지면 사실은 겨울에 한두 달 정도는 다시 봉쇄 조치가 가능한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위드 코로나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단 얼마 안 말이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어떤 봉쇄를 얘기하는 게 정치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너무 큰 부담이다 보니까 위드 코로나의 후퇴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일종의 이게 백신 확보를 게을리한 거에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병상 확보도 그렇고 어제 나온 방역 대책도 오미크론의 출현은 전혀 반영하지 못한 그 전에 준비한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기사가 좀 더 있습니다.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위에 무슨 이렇게 그림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정부 회의하는 모습이에요. 배경으로 사진으로 실었는데 그리고 아래로 가겠습니다. 이제는 전국이 매우 위험 단계. 그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매우 위험 단계로 갔어요, 지금요. 전문가들은요, 지금 필요한 건 멈춤 신호다. 지금 이거대로 안 돈다. 뭔가 멈춘다는 걸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지금 확진, 위중증 등 모든 수치가 악화일로로 가고 있다. 그리고 전국 위험도 한 주 사이 높음에서 매우 높음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환자실 병상도 70% 이상 찼다. 수도권의 경우는 비율이 더 높죠. 묘수업소 방역 강화책만 쏙 빠졌다. 뭔가 대책이라고 내놓지만 과연 내용은 대책인가? 방역 강화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게 강화인가?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이 오미크론 관련해서 미국에서 뭐 나온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는데요. 그 모습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Inevitably, it will be here. The question is, will we be prepared for it? And the preparation that we have ongoing for what we're doing now with the Delta variant just needs to be revved up. And that... 자, 배종훈 교수님. 어제 나온 대책 중에 뭐 맹탕 대책이라고 지적을 받는데 그래도 대책을 굳이 찾자면 부스터샷을 확대한다. 그리고 재택 치료를 원칙으로 한다. 이겁니다. 자, 재택 치료 원칙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일단 이 확진자가 스스로 굉장히 능동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런데요. 그동안 중증 병상을 확보할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제대로 병상에다 신경 쓰지 않았다. 이런 지적 분명히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응급실도 지금 포화 상태다. 그렇다면 일반 다른 중증 환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여러 가지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이제 그런 부분은 방역 당국이 상당히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신규 확진자 수 그리고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가 당초 방역 당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수위가 높아지면서 예. 연동해서 지금 이제 병상 가동률까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병상 확보가 상당히 비상인 그런 상황. 따라서 상당 부분을 재택 치료로 돌려서 결국 이제 국민들이 또 방역의 상당 부분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런 현상은 사실 대한민국만의 현상은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 코로나19 팬데믹의 대처 상황 역시 이제 백신을 접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치료제가 빨리 개발돼서 치료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삼박자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전 상황에서는 역시 국민들이 지금까지 K방역의 영웅 아니었습니까? 예. 상당 부분 좀 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봉쇄를 얘기를 하셨는데 봉쇄가 이루어진 적은 없고요. 예. 그렇지만은 뭐 유럽 같은 경우 봉쇄 플러스 또
다시 위드 코로나 갔다가 재봉쇄까지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허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기 전에 지금 이제 전문가들도 뭔가 좀 강력한 예,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도입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높기 때문에 예.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이제 정부 그리고 방역 당국은 경제 활성화와 그리고 방역 둘 중에 경제 활성화 쪽에 좀 방점을 두다 보니까 예. 좀 위드 코로나를 상당 부분 강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예. 결국은 이게 무너지면은 다시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면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배려하기 위해서 지금 위드 코로나를 갔지만은 오히려 더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국민 여론도 중요하지만 지도자라는 것은 국민의 여론을 받들어야 되지만 때로는 예. 국민 여론을 거슬러서 예. 결단할 필요도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단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맞는 선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한민수 부단장님하고 김재혁 전 국장님 두 분 계신데 두 분 전직 언론인 출신으로서 여러 가지 지금 상황 보시면서 아마 과거에 또 취재하던 경험도 떠올리시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좀 느끼시는지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두 분께 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한민수 부단장님. 두 분이 이미 예. 국내 상황을 얘기했으니까 저는 좀 크게 좀 볼 필요가 있을 예. 것 같습니다. 결국에 제가 볼 때는 뭐 또 다시 거리두기를 하면은 소상공인과 자연 그런 또 어려움이 있어요. 너무 힘들 겁니다. 예. 실제로 너무 고통받는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있으니까요, 주변으로부터. 근데 또 안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K-방역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의 경제 규모나 예. 아니면 우리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에 비하면 우리가 잘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죠. 확진자 숫자는 사실은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좀 작은 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확진자와 사망자 예, 수는 예. 때문에 인정할 평가할 건 평가해줘야 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백신의 불평등 문제가 우리도 그 상당히 앞서 있는 국가 중에 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전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 정상들이랄지 국가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서 이 백신 불평등 문제를 논의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지금 뭐 델타 변이도 마찬가지였고 이번에 또 오미크론도 마찬가지고 예. 이 백신 접종률이 아주 떨어지는 나라에서부터 예. 시작을 합니다. 어. 그러면 다시 시작을 하면 아무리 봉쇄를 한다고 하들 국경을 막는다고 해도 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다시 또 휩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오미크론이 다시 또 우세종이 돼버리면은 아. 좀 더 악화되는 상황을 전 예, 세계가 예. 맞을 겁니다. 예. 전 세계 인구가 또 많이 희생자들이 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 중심으로 특히 미국 중심으로든지 빨리빨리 이 백신 불평등 문제를 풀 수 있는 정치적인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저는 지금요. 필요하고요. 예. 이럴 때일수록 예. 전 세계인들이 같이 가야지. 뭐 부자 나라는 이미 2번 맞고 3번째 맞고 있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 남아공 같은 경우 10%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라만 또 막는다고 해서 이게 막아지겠습니까? 예. 뭐 그런 문제도 한번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유혁 전 국장님, 뭐 패널 분들이 다각도에서 이제 좀 이 뭔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 상황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대통령이 뭐 위기에 강한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슬로건 아래서 뭐 말씀을 하신 배경이 그런 글자가 써 있었어요. 배경이. 글쎄,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뭐 그렇게 가야겠다는 지향점인 건 알겠지만 실제로 예. 그렇게 해오셨는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가 드는데요. 이 델타 변이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또 오미크론이라는 또 변이가 만들어졌잖아요. 앞으로도 아마 변이는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또 다른 변이가 안 나오리라 이거 배제할 수가 없어요 지금요. 그럼요. 그러면 예. 앞으로 변이가 나올 때마다 문 닫을 겁니까? 그러면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 그 지난번에도 영세 자영업자들 이미 극단적 선택하는 분들이 20분이 넘어요. 근데 이번에 좀 풀렸다가 다시 이거를 좋으면은 아마 그 고통 참아내 더 큰 그 후유증이 생길 예,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모든 게 돈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들한테 이걸 좋을 때도 거기에 대해 보상을 최대한 해줄 수 있으면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죠. 예. 자, 문을 좀 닫아주세요. 그 대신에 영업 손실 난 거 국가가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어떻게 했어요? 고간이 꽉꽉 차 있습니다라느니 엉뚱한 소리 해가면서 그 어떻게 얘기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 경제가 더 잘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돈을 다 풀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로 돈을 써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사태가 계속 벌어지면 자영업자들한테 저 핀셋으로 해서 돈을 예.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요, 이제.
이런 식의 경제 정책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막 퍼주기식의 경제 정책을 했다가 예. 지금 이제 당면하니까 이거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이라도 이 앞으로 이것이 계속 간다면 어떤 식으로 이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위기에 강한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 저런 포스트만 써붙이면 우리가 위기에 강해지고 든든해집니까, 나라가? 정책을 제대로 못 쓰고 향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아무런 전망이 없는데 예.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예. 이거 현 정부의 책임이고 예. 그리고 결국은 이 정권 물러나고 나면 이 이후 정권에서 곳간 예. 통통 비워버리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상당히 답답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분들 손실 보상 그리고 정부의 돈은 과연 어떤 방향, 어떤 기준을 갖고 써야 되는가 뭐 이런 정도까지 지금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네 분이 다양한 각도에서 지금 상황을 좀 점검해 주셨습니다. 자, 답답합니다. 사실 뾰족한 수는 없어 보여요. 각국이 지금 약간 당황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자, 이번에는요, 정치권 소식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첫 번째는 제1야당입니다. 여기는요, 대선 후보와 당대표, 뭔가 묘한 신경전, 아니면 좀 더 조금 강하게 보면은 뭔가 갈등처럼 보이는 상황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기사 준비했는데요. 소개해드리죠. 충청 방문 패싱 당했다는 이준석. 그러니까 패싱이니까 이게 뭐예요? 사전에 무슨 논의도 없었고 그냥 일정만 통보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는 당대표 이준석. 윤석열 정치 잘 모른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물론 이 얘기를 한 뒤에 그래서 뭐 도움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한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쉽게 했다는 자체가 조금 심상치 않아 보여요. 좀 더 보죠. 선대위 일정과 운영을 놓고 불협화음이 생겼다. 윤석열, 이준석 반대에도 이수정 선대에 영입했다. 지금 한물이 전문가죠, 이분은요. 약간 범죄 심리 뭐 이런 거 전문가인데 이분 영입 문제가 그동안 조금 진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장제원 선대위 개입 두고도 신경전. 이와 관련해서 뭐 매우 놀라운이다. 사실이라면 매우 놀랍다. 뭐 이런 반응까지 나왔어요.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윤석열, 이준석 반대에도 이수정 교수 영입했다. 일단 이 주목되는 거는 반대하고 있는데도 영입을 했더라. 그리고요. 유세 일정 등 이준석 대표 패싱 논란 재점화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이준석 대표는 이거 뭐 언론 발표에 일정 나올 때까지 몰랐다. 이거 뭡니까? 뭐 이런 약간 지적을 내놨습니다. 자, 그럼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검찰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해오면서 정치를 잘 모릅니다. 저는 어제 그게 언론에 리리즈되기 전까지 저한테 가짜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병준 위원장이 전투 지휘 능력으로 실적이 있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우려가 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정말 승리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해서 안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무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저 무운이 함께하길, 무운이라는 표현이 얼마 전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 출마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이거를 이준석 대표가 무운을 빈다. 근데 그렇게 그다지 뭐가 축하한다 이런 뜻으로 안 들렸거든요. 근데 그 표현을 또 써요. 무운을 빈다. 이 무슨 분위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사가 좀 더 있습니다. 이어가 보죠. 다음 기사입니다. 자, 상황이 이런데요. 어제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SNS상에 이런 글을 씁니다. 아주 짧게.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게 뭐죠? 여기까지. 여기까지라는 거는 이제 끝낸다는 소리잖아요. 여기서 끝낸다. 이게 뭔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이런 표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뭔가 결심한 거 아닙니까, 지금? 물론 이게 확대 해석일 수도 있지만 상황은 그래요. 화면을 좀 몇 개 더 보죠. 이 SNS상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두 가지가 있죠. 아주 짧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이걸 쓰고요. 조금 있다가 요거 보세요. 이게 무슨 표시입니까, 이게? 뭔가 사람 얼굴 표시에다가 이게
영어 알파벳 P인데요. 이게 통상 청년층에서는 이 표시가요. 엄지척 있죠? 엄지척. 이걸 거꾸로 넣은 거랍니다. 그럼 이게 뭐죠?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표시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어제 기자들이요. 취재를 하냐고 바빴습니다. 근데 연락이 잘 안 됐어요. 이거 도대체 왜 쓴 겁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여당에서 뭔가 약간 뭘까요? 좀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한 얘기 같기도 한데 그런 얘기도 어제 나왔거든요. 들어보시죠. 유독 이 대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온 걸 보면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진지한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 과연 이 상황의 본질은 무엇인가? 왜 그런 건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두 분께 미리 질문을 드려서 판넬에 좀 써주시라고 질문을 미리 드렸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한민수 부단장께요. 네. 물론 경쟁 정당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제3자로서 객관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의 본질은 뭡니까? 최대한 객관적으로 예. 전직 언론인으로서 그렇습니다. 되었습니다. 근데 예. 제가 옛날에 현장 취재할 때도 그렇고 보면은 대선 후보와 당대표 세력 간에 당대표 간에는 일말의 갈등 같은 게 있습니다. 아. 역대 대선수도 그랬습니다. 근데 예. 저는 이 당처럼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아. 얘는 단순히 선대위원장을 누가 할 거냐부터가 시작된 것도 아니고 예. 일정을 놓고도 그렇고 그러니까 당대표와 후보 간에 특히 또 자기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속속들이 또 언론에 다 알리고 있어요. 예. 자기들 속내도 밝히고 있고 그래서 볼 때는 이거는 그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 이분 그리고 또 이준석 당대표 뭐 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아. 또 윤석열 후보 쪽에는 뭐 김병준 지금 위원장과 장제원 전 의원 예. 뭐 이런 세력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지금 나눠지는 겁니까? 그러면 조금? 예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이분들 간에 이제 그 파워 게임이랄까 헤게모니 다툼 같아요. 예. 다툼 같은데 이런 것들을 보는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저는 그래서 이 판넬에 적은 거는요. 5만 이미 정권 잡은 줄 알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는 그럼 국민의힘 국민의- 내부에서 지금 선대위에서 뭐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뛰고 계신 분이 마음가짐이 5만으로 기운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건 국민들 시각으로 제가 좀 봤는데요. 예. 왜냐하면 만약에 저분들이 진짜로 뭐 정권 뭐 이런 선거를 앞두고 100일도 안 남지 않습니까? 예. 그 절실한 마음으로 모였다면 저는 이런 모습들을 못 보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후보가 지방 첫 일정으로 가는데 저는 그 메시지도 좀 정확치 않은데 충청 얘기만 하더라고요. 하면서 그 가는데 당대표한테 일정을 안 알렸어요. 당대표는 나 가는 건 나한테 알려주고 가라. 예. 이런 얘기를 할 정도고 뭐 저런 식으로 그렇다면 여기까지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은 갈등이 아주 지금 심화됐다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근본적인 게 보면은 이분들이 벌써부터 이 지분 다툼을 하고 특히 내년 3월 9일 대선 이후에 곧 이어서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방선거는 공천권도 달려 있고 그러니까 당권도 있고 이미 그런 쪽에 마음을 두고 벌써부터 이렇게 안에 치열한 다툼을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을 국민이 볼 때 예. 아마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도 계시지 않습니까? 당원들도 있고 하는데 벌써 이게 3주가 넘었어요. 이런 모습들. 예. 상당히 오만하게 보실 것 같고 예. 좀 지쳐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의 본질은 오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인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신 겁니다. 김종혁 전 국장께서는 지금 이 상황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뭐 쓰기는 이제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이라고 했는데요. 예. 그 전에 이제 약간 좀 정정을 해야 될 게 우리 한민수 씨가 예. 저도 이제 언론인으로서 얘기하는데 이런 식의 당대표와 후보의 예, 갈등은 지금 이 정당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예.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2002년에 하나갑 대표와 노무현 후보 사이에서도 갈등이 엄청났어요. 그 그래서 뜻은 심지어는 지금 늘 그렇다 그런 뜻입니까? 늘 그러면? 그렇다가 아니고 심지어는 그때는 후보 단일화 후단협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실제로는 노무현 후보를 후보에서 밀어내려고까지 예.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이런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사실은 당대표와 예. 그 후보 사이에는 미묘한 갈등이 언제든지 있는 거고 그것이 얼마나 구체화되느냐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예. 근데 저는 지금 드는 생각이 지금 이제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사이에서 벌어진 게 정말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서 정권 탈환을 못 하잖아요. 예. 국민들은 지금 거의 20%포인트 가깝게 예. 여론조사를 해보면 10에서 20%포인트 왔다 갔다 하면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열망이 높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를 못했다. 예. 그러면 후보인 윤석열은 물론이고 예. 당대표인 이준석에게도 아무런 정치적 미래가 없어요.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서 무슨 와각상쟁이라고 도토리 뿌리 위에서 서로 싸운다라는 그런 한자 속담도 있지만 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저는 물론 이제 그 김병준 상임위원장한테 지휘 능력이 없다든가 뭐 윤석열 후보는 정치를 잘 모른다든가 이런 예. 식의 얘기를 이준석 후보가 하면 안 되죠. 예. 그건 잘못됐는데 하지만 예를 들면 지금 당장 급한 게 누구예요? 당장 급한 건 후보예요. 윤 후보 쪽이에요. 그러면 윤 후보 측 캠프 쪽에서 적어도 이 당대표를 같이 얼싸안고 가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충청도에 가는데 언론에서 내가 간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 기분 나쁠 건 당연하잖아요. 대표인 본인이 간다고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 다 필요 없다. 근데 이거. 이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 왜 벌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존심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왜 자존심. 나를 이렇게 대해주지 않아? 야 내가 후보인데 예. 왜 내가 우선이 돼야지 당대표 네가 나서는 거야? 이러는 거고 당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아니면 2030 끌어올 사람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각자의 자존심이 있는데 그런 거 내세우다가 다 망할 수도 있으니 그런 걸 접어두고 예. 일단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일로 매진하는 예. 게 이 두 분한테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두 분 패널의 설명을 합하면 오만과 자존심 뭐 이렇게 좀 되겠네요, 지금요. 무슨 소설 제목 같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이런 배경이 있다라고 분석을 두 분께 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요. 지금 뭔가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이 이것만은 또 아닙니다. 다음은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그 내용 설명드리죠. 여기 보면 장제원 의원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은 진중권 전 교수는 참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몫을 내고 있죠. 근데 장순실이란 표현을 썼어요. 뭐 이런 얘기가 돕니다. 이게 장순실이면은 뭔가 뒤에서 뭔가 마쿠에서 뭔가 발언권이 세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윤석 대표도 저는 그 사실관계 확인 못 했는데 이게 뭐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은 장 의원 입장에서는 시건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어떤 회의에 당회에 참석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뭐 그래서 장순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정치권에요. 자,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질문을 받고 한 얘기가 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들어보시죠. 우선 캠프 선대위에서는 지금 어떠한 직책도 맡지 않았잖아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자기 사무실도 있고 공식 어떤 개선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 한 가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문제 여전히 남아있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 만평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여기 윤석열 후보가 뭔가 지지율 곡선에 다 올라타 있죠. 근데 지지율이 쭉 이렇게 올라가면은 할배 없어도 밑으로 갑니다. 근데 지지율이 만약에 내려가면은 제가 어른을 몰라 뵙고 이런 거 아니냐는 거죠. 이 지지율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 만평은 좀 풍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관련해서도요, 이준석 대표가 좀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시죠. 이제는 거의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하려면 속값을 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걸 더 얹어서 드려야 될 겁니다. 이미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소인데 이제 속값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예의를 갖춰서 모셔야 됩니다. 이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수사 뭐 여러 가지 표현 나옵니다, 지금. 자, 김용남 전 의원님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몸담고 계시면서 윤석열 후보를 돕고 계시잖아요, 지금요. 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장제원 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이거 왜 불거진 겁니까? 이 정말 지금 상황이 뭡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우선 장제원 의원이 그 경선 단계에서 초기 그 캠프의 상황 실장을 맡아서 많은 일을 하고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 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들 관련한 논란 때문에 선대위에는 공식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특수한 상황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아직 캠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에 그 건물을 얻어놓긴 했는데 아직 선대위가 공식적으로 구성이 안 되면서 그 캠프는 그냥 계약만 해놓고 아직 문을 안 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사의 후보 사무실하고 그 비서실 조그만 공간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회의가 있어도 지금 할 때가 당사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장제원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니까 당사는 뭐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장면이 보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이제 정식 캠프가 문을 열어서 거기에 출입을 하면서 회의 참가했다고 하면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데 현역 의원이다 보니까 당사는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혹시 만약에 당사를 출입했는데 어떤 회의에 참석해서 윤석열 후보의 어떤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회의에 참석했다면 이건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모르겠는데 일단 보도가 나왔어요. 뭐 목격이 됐다는 보도. 그랬다면 그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공식적으로 본인이 한 말하고 조금 다른 행동이 나왔겠죠. 언행이 불일치했다는 거는 그 부분은 뭐 아직은 확인이 확인은 되겠죠. 안 되고 있어요. 예. 자, 배종호 교수님께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관련 질문 좀 드릴 텐데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지금 아까 만평 봤지만 지지율에 따라서 그렇다면은 이 만평 다시 보면은 지지율이 올라갈 때는 뭐 없어도 근데 내려갈 때는 몰라뵙고라서 읍소를 하게 된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한 만평인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하게 되면 중도 표심에 호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건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이제 앞으로 과연 등판할지도 미지수고 등판의 시기도 미지수인데 등판한다고 그래도 중도로 외연 확장하는 데 효과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미 적전 분열 양상이 매우 심각해가지고 등판한다 하더라도 김종인 카드의 효과가 상당 부분 퇴색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가용할 수 있는 전략 자원이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체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의 카드가 위력을 발휘하려면 결국 인선을 통해서 확실한 메시지를 던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인선을 가지고 삐그덕삐그덕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상당 부분 공동선대위원장을 임명한 이런 상황에서 인선을 가지고 본인의 색깔을 중도를 잡을 수 있는 확실한 색깔을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이미 다 정해졌다는 거네요, 인선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좀 가용 자원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특징은 결국 진영의 벽을 허무는 차별하거든요. 그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들 때도 보수임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라는 카드를 내세워가지고 진영의 벽을 뛰어넘어서 진보의 의제를 선점해서 결국 승리를 했거든요. 당시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은 20%밖에 그리고 정권 교체 여론은 60%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확실한 진영의 벽을 뛰어넘는 차별화를 가지고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할 때 뛰어들어가지고 결국 이제 친문을 대거 청산하는 그런 차별화로 중도의 표심을 얻어서 승리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간 부족입니다. 본인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충분히 승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좀 전략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과연 앞으로 이제 100일도 안 남았는데 언제 등판할 것인지 실제로 지난 2021년 지난번에 4월 총선에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뛰어들었지만은 너무나 뒤늦게 뛰어들어가지고 참패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본인이 등판할지도 미지수고 등판한다고 해도 상당 부분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김은환 전 의원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할 이 문 지금 열린 상태입니까? 아니면 닫혔습니까? 거의 닫힌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제가 보기엔 문도 열려 있고 방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방까지 마련돼 있다 지금. 근데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게 쉽지 않은 문제겠죠. 지금 이미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이 선거에서 상수가 됐거든요. 이제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지금 활동을 이미 시작했어요, 하고 지금.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문제를 수용할 수 없다. 나는 뭐 누구랑 같이 일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이미 이쪽은 상수가 돼버렸고 아직 김종인 전 위원장께서는 합류를 안 한 시점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를 그 수용하고 포용하면 또 변화 가능성도 생기겠죠. 문 열렸고 방 다 준비됐는데 안 보인다는 거네요.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뭐 모르겠다 이 얘기만 해요. 지금 모르겠다 얘기만. 왜 나한테 묻습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만 물어봐라. 왜 나한테 자꾸 물어보냐 이런 반응이에요 지금요. 자, 제1야당 상황 이 정도 좀 하고요. 다음은 여당에서 뭔가 실수가 나온 것 같아요. 논란이 됐습니다. 여당 의원이 본인의 SNS상에서 뭔가를 설명하면서 표현을 썼는데 이게 논란이 된 겁니다. 보시죠. 여기 보시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에요. 황급히 지웠지만 이미 다 뭐 알려졌죠. 윤석열 지지자는 저항력, 빈곤층, 고령층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폄하라고도 읽힐 수가 있어요. 좀 더 보죠. SNS에 1% 안팎의 기득권을 빼면 다 이런 분들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논란이 됐죠. 그러자 일부 삭제 뒤 사과글을 다시 올렸습니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발끈하죠. 이건 비하다, 모욕이다. 이렇게 또 발끈합니다. 지금. 화면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 윤석열 지지자조차 그의 국정 운영 철학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지지자들은 1% 하방의 기득권 계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저학력, 빈곤층, 고령층. 이 부분 논란되니까 삭제를 했어요. 그리고 뭐 사과하고 했지만 뭐 이미 다 보실 분들은 받고 알려질 거 알려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다시 수정하면서 이렇게 했죠. 초고의 글이 퇴고 과정에서 수정된 것, 뭐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사과 말씀드립니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자 다음엔 정의당이 논평을 좀 했죠. 보시죠.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해당 발언은 저학력과 빈곤계층 그리고 노인층을 향한 혐오 종합 선물 세트다. 아, 정의당 요즘에 이제 민주당 산에서 정의당 이렇게 얘기하면 아파요. 민주당이 많이. 혐오 종합 선물 세트를 던진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내놨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종혁 전 국장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을 바라보는 평소의 생각이라고까지 생각을 하면 너무 과대하게 생각하는 겁니까?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저는 뭐 이 부분은 정색을 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역대급 막말이다. 과거에 무슨 노인들은 투표하러 나오지 마세요라고 얘기했던 그 막말이 생각날 정도의 역대급 막말인데 예. 이게 저학력,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저학력, 빈곤층, 고령층이다 대부분이. 그러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고학력과 부자와 청년층인가요? 아, 그렇게 되네요. 반대로 돌리게 되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전혀 없는 거고 또 역으로는 그러니까 저분은 나는 대학을 나와서 뭐 청장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을 하니까 나는 그래 고학력의 부자니까 저런 얘기를 하는 건가?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정말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야, 저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은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다 못해서 이제는 저런 막말까지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이 뭐 토착 왜구라느니 적폐라느니 이런 식의 얘기들 그동안 얼마나 많았습니까? 더구나 민주당은 그동안 뭐라고 그랬어요. 입만 열면 우리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어요. 그런데 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주장이 얼마나 허망하고 그리고 얼마나 위선적인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것이 저 본인의 생각인가 아니면 실수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는 뭐 취중 진담이라는 얘기도 있고 밤에 자기가 혼자 쓸 때 자기 머릿속에 저런 생각이 없으면 저런 얘기를 쓸 수가 있겠어요. 저런 단어를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지지하는 상대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멸감 같은 것들이 마음속에 있지 않았으면 저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불쾌하고 저런 식으로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저런 태도의 국회의원이 과연 국회의원 자격이 있느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논란이 좀 됐습니다. 자, 한민수 부단장님은 지금 이재명 후보를 돕고 계시니까
이런 글, 이런 논란, 이거 이재명 후보한테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자체가? 당연히 부담이 되고 도움이 안 됩니다. 예. 좀 전에 김종인 부장이 지적한 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 글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 황운하 의원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예. 철학과 비전도 없고 연일 말씀과 행동을 예. 보면은 무지와 무능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이다. 이제 공격을 하다가 그렇죠. 비판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나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 비판을 하다가 예. 그러면 누가 지지하냐고 하면서 저렇게 연결이 된 것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 의원이 쓰지 말아야 될 표현을 썼다는 걸 알고요. 예. 본인도 바로 이제 초고라고 하면서 급히 내리고 사과를 했습니다.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아마. 예, 그래서 아마 이 표현상에 본인이 예. 바로 하고 느꼈고 내렸기 때문에 예. 물어보신 대로 선거 과정에서는 뭐 돕는 분들 모두 하나하나가 예. 신중하게 말씀을 하고 특히 글 올릴 때도 그렇고 그런 남지 않습니까? 예. 할 필요가 있는 거라고 보고요. 원래 취지는 황 의원 취지가 아니더라도 저런 표현으로 상처받는 분들이 본인도 마음의 불편을 겪었다면 사과 예. 말씀드린다고 했듯이 한 게 있고요. 좀 전에도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도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청년 세대를 이렇게 예. 축혀 세우다가 예. 머리 안 좋은 기성세대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표현할 때는 항시 신중해야 된다. 민감합니다, 지금요. 굉장히 후보뿐만 민감해요. 아니고 후보도 예. 그렇고 후보를 돕는 분들도 그렇고 다들 정말 국민의 심정에서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취지는 아니더라도요. 바로 사과한 사안입니다. 논란이 됐고 많은 분들이 아주 굉장한 쓴소리를 내놨죠, 어제.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좀 오늘 다뤄지고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재명 후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호남 방문 상당히 지금 오랫동안 가 있죠? 뭐 며칠째 지금 호남을 머물면서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호남 분들한테. 먼저 기사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이재명 원팀 보여줄 이낙연계 오영훈. 뭐 여기 보면 저 윤석열 후보 이제 비서실장까지 뭐 서일준 이렇게 돼서 나와 있는데 비서실장을 이낙연계 의원인 오영훈 의원으로 임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주목을 받은 거예요. 아, 이낙연계인데 대선 후보의 비서실장이 됐다. 이거 원팀 모습 아닌가? 일단 이런 평가 받습니다, 지금요. 자, 그리고요. 다음은요. 화면으로 좀 소개해드리겠는데 이재명 후보가 호남을 방문하고 있죠. 그리고 어제 상황입니다. 이낙연 고향을 찾은 이재명. 여기서 이낙연 4번, 이 이름을 4번이나 외쳤다는 거예요. 어제 전남 영광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4번이나 외쳤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모습이에요. 영광이 나온 대한민국의 정치 거물 이낙연 전 대표 잘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더 유능한 민주당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 거물이라고 소개를 해요. 근데 막상 이 자리에는 이낙연 대표가 없었어요. 아래로 갑니다. 제가 이 전 대표를 잘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이름을 얘기합니다. 이낙연을 외친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나 같이 있지는 않았죠. 그래서 여기서 언론들은 호남 제외는 무산됐다. 그리고 왜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왜 같이 오지 않으셨어요? 뭐 이런 질문을 받죠. 그래서 이런 답을 했는데요. 이 얘기는요.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로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거는 뭐 전국 순회의 통상적 일정 중에 일부였기 때문에 미리 제가 저희 캠프에서 선대위에서 요청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출발하면서 이제 호남, 전남, 광주로 갑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이낙연 전 대표님께서 사전에 이미 확정된 일정이 있어서 뭐 아쉽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거는 후보와 선대위가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민수 부단장님. 예. 요즘에 이낙연 전 대표 어떤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지 바빠서 못 온다, 뭐 안 맞아서 못 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쯤 이재명 후보와 두 손을 잡고 유세를 하거나 지원을 할지 이거 두 가지입니다. 지금 뭐 하시고 언제쯤인 겁니다. 이번에 이제 후보가 예. 사실 고 이광영 씨 시민군 5.18 시민군의 예. 빈소까지 가신 것까지 따지면 한 4박 5일 일정을 그렇습니다. 전남에 상당히 긴 소화를 기간이에요, 지금요. 소화를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저기 영광 출신인 호남에 또 예. 기반을 갖고 계신 이낙연 전 대표가 깜짝 등장할 거에 관심을 가졌죠. 한 번쯤은 오지 않겠는가 그랬는데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관심 자체는 뭐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근데 이 메타버스 일정이 예. 뭐 이번 주도 또 후보가 가시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뭐 오래전에 잡히고 어느 지역을 간다는 게 그렇게 일찍 잡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후보 일정이 타이트하게 뭐 분 단위로 짜이기 때문에요. 예. 그 나중에 이제 여러 단위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다른 일정이 있다고 양해를 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100일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저는 이낙연 전 대표는 이미 지난 선대위 출범식에 이제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다. 우리가 모두 한 팀이 돼서 이재명을 당선시켜야 된다. 예. 이렇게 표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 원팀 기조를 의심하거나 그럴 필요 예. 없을 것 같고요. 예. 이낙연 전 대표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극적으로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도와주시지 않을까 싶고요. 극적으로? 예. 그리고 지금 저 아주 중요한 인선 중에 비서실장을 오영훈 의원이 맡았다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오영훈이 누굽니까? 이낙연 전 대표 비서실장 출신입니다. 측근 중에 측근으로 측근 중에 뽑힙니다. 측근이고요. 예.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후보의 비서실장이라는 직함은 다른 직함하고는 그 무게감과 실제 역할이 아주 다릅니다. 후보의 모든 일정과 정무적 판단을 조언하는 역할이기 때문에요. 예. 그 인선 하나만 보더라도 더 이상 너무 혹시라도 이재명 후보가 되는 거를 두려워하는 쪽에서 약간 예. 갈라치려고 하는 게 있을 수도 있겠는데 예. 그런 단계도 아니고 그런 일도 없고 아.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뭐 흔쾌히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돕겠다는 마음이 다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민수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부단장께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극적으로 등장할 것이다 같이 지금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 극적이 언제일지는 아직 모른다면 일단 그런 판단이 된다는 말씀이셨는데요. 자, 이 사안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뭐 목소리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뭐 한 가지 목소리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미 지난번 우리 선대위 발대식 할 때 이낙연 후보께서 나와서 우리 당의 후보는 이재명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셨고 그래서 그 플랜 B 이야기하는 분들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이재명 이낙연의 결합을 두려워하는 세력이 별의별 소설을 다 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배종호 교수님. 예. 혹시 민주당 일각에서 여전히 플랜 B,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뽑혔는데 뭔가 문제가 생겨서 또 다른 누군가가 플랜 B로 등장할 가능성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플랜 B는 정치권의 호사가들은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사가들의 얘기다. 혹시 그런 일이 있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플랜 B가 민주당의만의 사건은 아니고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똑같은 플랜 B가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얼마 전까지 계속 같이 얘기가 있었어요. 플랜 B 얘기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낙연 경쟁자보다 홍준표 경쟁자의 문제가 더 심각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 저쪽 당이 더 심각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2위의 주자가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2위 홍준표, 3위 유승민, 2, 3위가 둘 다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플랜 B가 이렇게 계속해서 사그러들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두 사람 다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 다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렇죠. 한 사람은 검찰 고발 사주, 또 한 사람은 이제 대장동 의혹인데 제가 볼 때 이제 플랜 B가 현실화되려면은 두 사람이 사법 리스크에 의해서 낙마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검찰의 수사, 경찰의 수사 상황을 보면은 두 사람이 낙마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현실화될 가능성은 굉장히 없고 그러면 이낙연 후보는 왜 돕지 않는가? 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본인이 경선 패배에 대한 아쉬움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을 추스르려면은 상당 부분 시간도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이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낙연 전 경쟁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결국 이제 본인이 득실을 선택할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본인이 안 도와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한다. 그러면 이낙연 전 경쟁자가 얻을 게 있습니까? 그렇지만 본인이 결정적일 때 도와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당선이 어려웠는데 또 불구하고 승리했다. 그러면 그 공이 다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결정적인 타이밍, 자신의 효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게 좀 일반적인 관측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이제 본인 같은 경우도 경선을 어쨌든 간에 승복을 했고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다. 라고 이제 선언까지 한 마당이니까 제가 볼 때 결국은 타이밍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최근에
정세균 전 총리하고 저녁을 함께 했어요. 예.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이재명 후보를 돕겠다라는 것이 확실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언제 돕겠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 주변의 측근이 1월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낙연 후보도 1월 언제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결정적인 타이밍 때 예. 돕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홍준표 전 경쟁자의 선택이 또 앞으로 언론에 관심이 되니까 그 부분이 또 새로운 관심으로 남을지 안 남을지 이건 이제 국민의힘의 숙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등장해서 뭔가 지원을 적극 전하는 모습은 극적인 순간, 결정적인 순간, 조금 위기가 있을 때 아주 효용 가치가 높은 순간, 뭐 이런 걸로 좀 보여요 지금. 뭐 구체적으로 1월이라고 말씀까지 좀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요, 정치권에서 최근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게 보고 계세요. 대선 출마 선언했죠. 허경영 후보 얘기가 나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민주당 선대위에 계신 분 말씀이죠. 허경영 후보 어떤 조사 보니까 지지율 3위더라. 그런 지지율 조사가 최근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여론조사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자, 그럼요. 이 얘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한 건지 저희가 영상으로 좀 준비한 게 있는데 그 내용도 좀 들어보도록 하죠. 그럼요. 사실 어떤 조사에서는 네. 3위 하는 것도 있었어요. 허경영 후보가 3위 하는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여론조사에는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저게. 네. 근데 제3의 후보들이 지금 이제 안철수, 심상정 후보만 있는데 이 허경영 후보 득표율도 굉장히 관심이다. 제가 보기에 여론조사에 넣어야 됩니다, 이제. 근데 이분이 전화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온 동네 뭐 유튜브 온 동네 다니면서 광고를 하고 있어서 오히려 밑바닥 정서에는 오히려 전화 받았다는 사람 굉장히 많고.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이 허경영 후보의 지지 호소 전화 받으셨다는 분 진짜 많습니다, 지금요. 김용남 전 의원님, 여론조사에 넣어야 된다 이런 주장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왜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권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백시가 불여일예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사 프로그램 100번 나가는 것보다 예능 프로그램 한 번 나가는 게 인지도 제고나 호감도 제고에 좋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정치의 예능화가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만큼 지금 사실은 중요 정치인들도 TV나 이런 예능 프로를 통해서 뭐 정치적 성장을 한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제가 보기엔 허경영 후보는 이 정치적 예능화의 막장 버전입니다. 참. 그 막장이란 표현을 어떻게 보면 뭐예요? 좋은 뜻으로 하면 최고 레벨까지 갔다. 뭐 이런 뜻이 됩니까? 아니면 갈 때까지 간 거라는 안 좋은 뜻입니까? 의미에서 정말 갈 때까지 간 거죠. 최근에 언론 인터뷰한 거 보니까 전혀 사실 확인은 안 되는 뭐 과거에 자기가 뭐 어떤 뭐 비밀 요원으로 활동했다. 뭐 마쿠에서 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던데 물론 여론조사에 공식적으로 포함시켜야 되느냐. 뭐 객관적인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뭐 포함시켜야 되는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일 부장님,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또 이런 조사가 있다고 또 이게 여기가 나와 있어요. 실제로 수치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정치권이 지금 이런 상황을 지금 경험하는 거잖아요. 왜일까요? 뭐 현근택 대변인이 여론조사에 넣자는 것은 아마 허경영 후보가 보수표를 많이 가져갈 거다라는 보수표일 수 있다. 그런 계산이 있지 않나 싶긴 한데 저분 보면 몰라 이제 연세가 좀 드신 우리 후보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은 기억나실 텐데 옛날에 진복기 씨라고 있었어요. 카이젤 수염 진복기. 그래서 이분도 이제 선거 때마다 나오시는 분이었는데 허경영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우리 김영남 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여러 가지 주장들 중에서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내가 뭐 결혼하려고 했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송까지 갖고 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내세운 구호가 파격적이에요. 나라가 그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들이 많은 것이다. 이런 플래카드가 곳곳에 걸렸었죠. 네, 엄청나게 자극적인 그런 구호이잖아요. 그리고 뭐 돈을 내가 얼마씩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데 이거는 기성 정치인들과 기성 정당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강하면 이분에 대해서 이런 지지가 몰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좀 우리 정치인들이 반성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것도 어쨌든 국민의 하나의 어떤 지지도를 반영을 한다면 만약에 실제로 여론조사가 높아서 높아진다면 당연히 그 여론조사에도 넣어야 되고 그런데 아까 지금 우리 김영남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 그거야 뭐 국민의 선택이죠. 아무튼 뭐 언론에서 좀 주목을 했습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서 여론조사 결과도 있네요. 이런 반응이 좀 있었어요. 다음은 약간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AI 얘기 좀 짧게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몇 군데서 기사가 나와 있는데 기사 내용은 좀 사뭇 다르죠.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독거노인을 챙기는 AI다. 아주 신통하네요. AI가 알아서 챙긴다는 거예요. 사람 감정까지 알고 대화를 나눈답니다. 그리고 이 초고대 AI가 지금 일상 속에 들어와 있다. 여기 보면 AI가 전화를 한대요. 이렇게. 안부 전화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잠을 잘 못 자요? 그랬더니 뭐 걱정거리 있으세요? 아니고 무릎이 아파서. 그랬더니 아이고 병원 한번 가보세요. 찜질백도 좀 하시고요. 이렇게 AI가 반응을 보인답니다. 사람보다 나은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까지 안부 묻는 거 보면. 굉장한 기능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요. 다음 보시죠. 이 AI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해 이렇게 묻자 AI 반응이 X 짜증. 여기 뭐 들어간지 아시겠죠? 무슨 짜증이 그냥 짜증도 아니에요. 이런 반응을 보인답니다. 근데 이 AI는요. 학습을 하는 능력이 있는데 8주간 유튜브만 본 AI입니다. 엄청나게 무례해졌답니다. 무례한 AI예요. 여기 보시면 아래로 설명돼 있어요. 5세 지능 AI를 학습을 시킨 뒤 인사하자 교육 콘텐츠를 열심히 학습한 AI는 반응이 괜찮대요. 태도도 괜찮고. 근데 유튜브를 잔뜩 본 AI는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귀찮은데 말 시켜?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 제목이 이래요. 뛰는 AI 기술. 그러나 과연 AI 윤리 고민하고 있습니까? 뭔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나중에 이게 엄청나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여기 보시면 대표적으로 하나 드리죠. 여기 보면 뭔가 이렇게 교육 콘텐츠를 많이 본 AI는 사랑해, 엄마 사랑해 물어보니까 이래요. 나는 엄마 너무 사랑해.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근데 이쪽 AI는 나한테 사랑을 강요하지 마세요. 분위기가 나빠져요. 뭐 아무튼 깜짝 놀랄 발언들이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뭘 배웠니? 그랬더니 오늘 종이접기 놀이 했어요. 근데 이쪽 AI는요. 뭐 찌질한 애들뿐이라 노잼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 참 주의해야 됩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다음은 뭐 시간 보니까 마지막 주제 됐는데요. 뭐 시간 되는 대로 패널 분들과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두 후보의 50조 공약 얘기예요. 그 얘기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50조 지원 공약 수용한다. 그러자 윤석열 뒤늦게 깨달아 다행입니다. 뭔가 서로 주고받고 받았어요. 그럼 앞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는요. 대통령이 취임하면 50조 풀어서 소상공인들 피해 지원한다고 공약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그거 받겠습니다. 대신에요. 내년 예산에 바로 넣읍시다. 바로 시행합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시기가 당겨졌죠. 이런 상황입니다. 요 관련돼서요. 두 후보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면 50조 원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 미룰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민생 지원은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말씀하시는 50조 원 지원 약속 저도 받겠습니다. 내년 본 예산에 편성해서 윤석열표 50조 원 지원 예산 내년에 미리 집행하면 윤석열 후보 손해보지 않을 거 아닙니까? 포퓰리즘적인 재난지원금 살포는 놔두고 제가 그 긴급구제 프로그램 50조 가동하자고 했더니 그걸 포퓰리즘이라고 하더니 이제 뒤늦게 좀 깨달은 바가 있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배종선 교수님, 뭔가 공약을 했는데 그걸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당장 내년 예산에 넣자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50조는 엄청난 금액이요.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뭐 50조 하면은 뭐 내년 예산에 뭐 10분의 1. 10분의 1이에요? 예, 해당되는 이제 엄청난 예산이니까
그건 뭐 일종의 상징적인 얘기죠. 우리가 문제가 된 것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50조 예산을 100일 안에 대통령 취임하면은 자기가 예. 당선되면 집행하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러면은 당선 대사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하자. 왜냐하면 지금 당장 상황이 예, 급하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론, 규모는 있겠지만 일단 두 후보가 머리를 맞댈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김용환 의원님,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불가능하죠. 내년도 예산 심사가 오늘이 마감입니다. 오늘이 끝이에요. 그리고 근데 어제 제안이 나왔어요, 그럼. 그러니까 하루 남겨놓고 받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12월 2일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되는 법정 시한입니다. 그러니까 예. 심사는 오늘까지 마쳐야 되고요. 본회의에서 처리를 내일 모레 해야 돼요. 근데 지금 50조를 뭐 내년 예산안에 넣자는 거는 뭐랄까 이게 뭐 그 학교 내에 무슨 뭐 몇십만 원 돈 처리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좀 황당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괜히 또 소상공인분들이 기대만 커지고 이게 안 되는 건가 뭐 이런 걱정도 납니다. 시간상으로 마지막 주제가까지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이건 간단히 기사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외식 물가 고고 배달 인플레이션이다. 치킨 2만 원짜리 시키는데 배달비가 거의 9천 원짜리도 나온답니다. 배달시키기 무섭다라는 얘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다 이유도 또 있다고 여기 설명이 또 돼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